예,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자유와 평화, 번영,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여야는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했습니다. 두 분 다 들어오시기 전에 함께 들으셨을 텐데 그 기념사 직전까지도 이 원고를 직접 수정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경축사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 중 일부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녹여 있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유, 번영, 평화라는 핵심 화두를 중심으로 또 위대한 국민, 또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던진 선열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요체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여야에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건국 이념과 관련해서도 일단 모두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쨌든 그 중도 다 아우르는 입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 그다음에 또 한미 관계 다양하게 이렇게 자유와 독립 또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의 계속 연속성 이런 부분도 특히 강조하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난 77주년 8.15 경축사가 담대한 구상이 이제 주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담대한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자유를 향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독립에서 그 다음에 산업화 또 민주화 그리고 정부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유를 향한 그 긴 여정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오늘 이 지금 78주년 경축사에 녹여 있었다고 저는 우선 큰 계략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북 메시지, 한일, 한미 동맹 등 세세한 메시지의 부분들 차차 말씀을 들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대변인님? 일단은 그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동안 기자라면서도 그렇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보면은 광복절이 가지는 그 매해년 광복절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광복절이 갖는 어떤 의미와 함께 어떤 국민들에 대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 또 미래를 향한 어떤 본인의 구상,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경축사를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한번 듣고 읽어본 제 평가로는 그런 것들은 많이 실리지 않은, 거의 없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신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특히 2023년도 대한민국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렇게 분열의 용어와 분열의 단어가 많은 경축사는 제가 접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심지어 60년대도 아니고 북한과 우리가 체제 경쟁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가 경쟁합니까?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모두 노력해서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 공산주의 체제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겼다면서 그 얘기를 왜 하시나 보니까 이어져 나오는 게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를 유장하면서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에 가셔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누구나 그 당시 다수가 아니죠. 전체 언론 전부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있었죠. 대통령실은 전인 정부 겨냥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경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왜 대통령이 또 쓰셨을까? 전 그래서 저의 뭐 단견으로는 예. 대통령께서 이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될 경축사 자리에서 마저도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갈라치기를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좀 전에 항목별로 짚어볼 거니까요. 근데 예, 예. 일본 부분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축사에서 또 이권 카르텔을 말씀하셨어요. 이권 카르텔, 건설 카르텔. 예, 예. 저는 대통령 카르텔 말씀하시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 검찰 카르텔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검찰에 뭐 10년, 20년 있으면 바로 나와가지고 그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3대가 모아도 받을 수 없는,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1년, 2년 사이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립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법조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그거 검찰총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경축사에서는 이런 걸 카르텔이라는 용어 넣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만은 넣으려면은 법조 검찰 카르텔까지 뿌리 뽑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예.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네. 우리 한 대변인 말씀이 조금 그 경축사 관련해서는 조금 지나치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방금 뭐 카르텔 부분 또 전체주의 국가 관련해서 그 자유민주 세력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언급하는데 예. 경축사에서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또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녹여서 예. 남은 임기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 경축사에 녹이는 게 그게 보통 일반적인 경축사입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카르텔 문제라든가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예. 대통령께서 전체주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반국가 세력의 준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경축사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담대한 구상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제재 문제도 일단 전향적으로 하겠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에 임했을 때는 상당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겠다. 경제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뭐 식량 부분은 더더욱 뭐 포함 다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 개발과 또 핵무기로 인해서 또 한반도 긴장을 강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혀 북한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인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지금 북한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반전체주의 국가 또 반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는 걸 아마 인식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아마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우선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좀 들어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제 자유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키워드는 자유, 평화, 번영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담겼거든요.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조만간에 그 한미일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정상회의 저는 뭐 자주 가질수록 예. 한미일 간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유시장 경제랄지 안보 문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거를 뭐 탓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맞는 공통적인
주제랄지 화두를 삼아서 실행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무슨 핵과 관련된 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핵협의 그룹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좀 챙겨보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핵심 한미일 정상회의는 아마 안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안보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기에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생고도 심하고 근데 한미일 정상 간의 안보와 관련된 어떤 협의 그리고 어떤 그 원칙들 그리고 그런 것도 구상하는 것도 못지않게 네.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말 그 성과를 대통령께서 꼭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방문하거나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내준 거에 비해서 특히 일본 가서는 많이 내줬죠. 뭐 굴욕적인 대인 합의까지 해줬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과를 어떤 걸 거뒀는가. 미국에 가서도 우리 전기차 부분이랄지 반도체 법안 같은 경우라도 전혀 뭐 얻어내는 게 없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개별 회의가 됐든 네. 같이 회의가 됐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와 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한미일이 뭉칠수록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과 관계가 또 잘못되면은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어느 한쪽만 보는 자리는 아닙니다. 전체 국민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거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한 말씀 드린 거는 우려스럽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여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거 수사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런 경축사에서 광복절에서 전 국민을 아우르고 통합하고 화합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할 때 이건 당연히 논란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말하는 건 어떤 세력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북한과 연계된 조직, 그건 수사해야죠. 그런 수사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국가 세력이란 말씀을 이게 처음 쓴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자유총연맹 자리에 가가지고 그때는 누구나가 봐도 전임 정부를 의심할 만한 용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무슨 유엔사를 해체하자고 종전선언을 매일 외치고 다니고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신 게 그러면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이거를 대통령이 여전히 전임 정부를 겨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전 국민의 어찌 보면 절반이 전임 정부 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카테고리를 묶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는 천군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직접 본인이 수정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본인 생각 같은데 그 위험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들도 좀 수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예, 예.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라는 것은 인류의 이제 보편적 가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해하는 그런 반국가 세력이 존재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요. 어떤 왜냐하면 세력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 민노총에서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게 있어갖고 실제로 그 수사를 받았고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발목 잡는 상태로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틀린 말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발목 잡는 어떤 세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에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경축사에서는 예. 그 일본을 해서 한일 관계를 사실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개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조한 게 한일 관계는 미래의 파트너라고 했어요. 예. 예, 그렇게 미래의 파트너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한일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절시킨 이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 했는데 이 야당에서는 이것을 자꾸 그 미래를 과거를 팔아서 미래를 막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단절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일 관계 역사 인식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통일한 반성, 오부치 선에서 통일한 반성과 마음에서 사죄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오부치 선언에서도 이렇게 이 연장선상에서 일본도 아마 이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특히 한반도 평화를 뛰어넘어서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또 안보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반도 평화를 뛰어넘는 영내 어떤 평화 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그런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많이 강조했고 오늘뿐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오늘 나온 말은 또 안보적으로는 정찰, 자산 협력,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일본에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대변인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을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 군사협력 분야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했는데 역대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정권은 5년으로 유한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영속하죠. 우리 역사도 영속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대일 메시지를 낼 때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협력해 나간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걸 완전히 통째 흔들어 버렸죠. 그러면 전 대통령께서 직접 고치셨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본과의 우리의 보편적 가치는 뭘까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자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있어야죠. 평화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인권과 평화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유와 함께.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강제동원 굴욕적으로 해법을 냈는데 지금 그 안에 제3자 전범기업이 지금까지 참여를 했습니까? 배상에 돈을 냈습니까? 저분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줬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지금 인정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갔다 온 사이에 부인해버렸습니다. 평화. 저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우익들이나 전체가. 일본 평화헌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도 문제도 연연히 자기들 땅이라고 계속 우기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훈련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 말이 감정이 섞인 게 아닙니다. 현실을,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일본이 무슨 보편적 가치를 뭘 공유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 90% 가까이 반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국익을 위해서 돈 아끼고 찝찝하니까. 그걸 근데 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보 공유 저희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본과 안보 공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보 공유지 안보 동맹 안 됩니다. 일본하고는 안보 동맹은 아닙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일 뿐입니다. 우리와 미국은 동맹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은 동맹국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군사 동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고 우리도 일본에 좀 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국익을 좀 챙기시고 해야지. 이렇게 광복절 경축사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예측하는데 일본 언론들 환영할 겁니다. 또 쌍수리대로 환영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과거사 전혀 언급 없어. 미래를 향한 메시지만 던졌다. 되게 박수 쳐줄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일본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게 그게 좋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못하는 게요. 네. 이 야당에서는 체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 정상화 용어만 나오면은 다 굴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수 있겠냐는 반문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 정부 때는요, 한일 관계 문제가 생기면 파국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국민들을 갈라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일본 갈라치기 해서 어떤 우리가 실효성을 얻었습니까? 강진영 피해자 배상 판결하고 일본 수출 규제로 해내고 한일 관계가 파국이 돼버렸어요. 5년 내내 파국이 됐어요. 그럼 파국으로서 얻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수출 규제? 우리가 적지 않은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얻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한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대통령 임기 기간 5년에 그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파트너십으로 맺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정부가 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발목 잡게 하고 파고로 갔던 거 이것을 계속 연장해서 이어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어떤 정부든지 그 정부에 따라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예.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 철학의 기본이 일본은 무조건 우리는 파트너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5년 동안 임기 5년 동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정 철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용어만 하면 굴종이다, 굴욕이다, 과거를 잊어버렸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 미래는 그러면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 없는 과거도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전 세계 지금 10대 지금 경제 대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미래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를 한 발자국 못 나간다면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그것을 자꾸 지나치게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발목 잡는 그런 정치는 좀 아니지 예. 않냐. 그렇게 네. 네, 그 판단해 대통령께서 그 집권을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집권에서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자다. 이거는 1000년 역사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일본과 잘 지내 우리 국민들 우리 얼마나 일본도 우리 젊은이들 많이 방문합니까? 교류 협력 넓혀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 왜곡, 영유권, 독토를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한테 경제 보복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내서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 나라를 잘되고 우리 국익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지 역사마저 부인하고 이 모든 거를 그냥 갖다가 줘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라 그런 네.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여기서 한 말씀 조금 더 드리면요.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한일 관계의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왜곡하고 미래에 나아가는 방향으로는 별개로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사 왜곡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갖고 계속 과거를 발목 잡는다면은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어떤 정부든지 한일 관계를 역사 왜곡 문제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왜 그거를 가해국이 풀어야지 피해자가 그렇게 앞서서 풉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일본은 우리를 36년간 통치한 식민국, 일제 제국주의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우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지 왜 피해자는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하고 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미래를 나가자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하지만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정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국이고 그러면 가해자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를 하고 하는 게 당당한 입장인 거지. 그거를 모든 면죄부를 주면서 하자고 해서 일본이 뭘 했습니까? 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3월에 대통령 가가지고 제3자 변제안 냈는데 지금까지 전범기업 들어왔습니까?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를 했습니까? 돈을 냈습니까? 그러면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 첫 들어서면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 포괄적 미래상을 두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개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오부지 선언을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렬한 반성과 마음에서 사죄를 한다고 오부지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이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은 그러면 파기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예. 할게요. 다른 주제로 예. 가야 되니까. 그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나요? 이런 표현을 쓰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요. 공식 입장이라고도 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선언 그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많이 읽어봤고요. 제가 외교부도 출입했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자 총리 와가지고 일본 역대 내각의 담화를 입장을 계승하고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아베 전 총리가 위안부와 역사를 부정하는 담화를 냅니다. 그 입장까지 계승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김대중 오부지에 대한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시면 아주 지금 일본의 입장들이 우리를 많이 기망하고 예.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야당의 일방적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임기가 3년 반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익 잘 지켜주셔야죠, 임기 동안은. 예.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내용 중에서 대북 메시지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무력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난 그 광복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담대한 구상에서 그냥 전향적으로 예. 북한을 안겠다는 그런 일단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북한이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북한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 북한이 과연 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시켜야 되는 거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포기하고 예. 전략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선택 간의 극명한 차이다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북한에 뭐 새로운 제안이 있거나 이번 경축사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축사 전체 이렇게 분량에 차지하는 걸 봐도 대통령께서 북한 문제를 크게 비중을 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담대한 구상이 집권하고 내놓은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부를 한 걸로 제가 이렇게 허망한 꿈 꾸지 말라 이런 입장 냈었죠. 거친 표현으로 또 예, 예. 걷어찼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담대한 구상의 이제 실질적인 어떤 스텝을 밟고 나갈지 이런 것들은 좀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다만 지금의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분들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예.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같은 일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가 내놨던 대북 정책이 제 기억으로 비핵 개방 3천인가 이런 걸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고 나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명박 정부 때 진전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 구상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지금 일방적으로 힘으로 여기 압도적 힘이라는 말을 또 쓰셨는데 예. 힘으로 강대강으로 갔을 때 결국은 피해를 보거나 우려를 커지게 되는 건 우리 국민들과 우리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핵무기 개발도 개발이지만은 북한을 쪼여오는 이 제재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그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해제를
북한 제재를 해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예. 그 당시에 북한이 수용을 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그것을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한 발자국도 그 이후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국정원장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저희 시간 그게 관계에서 이제 조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현실화되어 가고 집중해서 있는 얘기해 거죠. 주시면.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받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실 광복절 관련해서는 뭐 경축사의 두 분 이야기가 상당히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경축사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 이 광복절 이맘때가 되면 특사가 있고 그 특사의 인원들이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인원들 뭐 기업인 12명이 포함이 됐고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데 또 정치 인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리고 강민수 전 장관 등 이번 특사에 담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대통령 뭐 사면 권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또 뭐 어떤 입장에서 뭐 여야 정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인들을 사면했냐 하는 부분들은 큰 그림을 보면 대충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 사면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제 경제인 사면이 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경제 사면을 기업인들을 이제 사면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쌓아온 여러 가지 경제인들 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의 활력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정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여건이 어려우니까 경제인들이 이제는 준법 경영을 좀 해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좀 창출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사면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래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인원들? 오늘 뭐 광복절하다 보니까 용산에 계시는 대통령이나 혹시 대통령실 직원들 보시면 불쾌할 수도 있겠는데 기분 안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면은 저는 혹독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살다 이런 사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쓰면 이거 안 됩니다. 어떤 저희가 부분에서 제한해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인 저는 기본적으로 제 원칙은 사면이라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사면이 과연 거기에 해당될까요? 앞으로 돈 많은 경제인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사면복권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은 국민의힘 출신 소속이죠. 이거는 정말 제가 뭘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대법원에서 5월 18일 날 최종심을 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어요. 예. 지금 누구 말대로 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사면뿐만 아니고 복권까지 시켜줬습니다. 그 얘기는 출마를 하는 얘기죠. 그 본인도 바로 입장을 냈어요. 강서로 돌아가겠다. 작게는 강서 구민 56만 명, 크게는 우리 국민 전체를 저는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당에서는 그럽니다. 이분이 공익제보자라고 제발 그 판결문 한 장이라도 좀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16개를 폭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거는 5개입니다. 법원이 최종 대법원은 이 5개를 인정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공익신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환경부 리스트 다 빠졌습니다. 법원은 그래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기 때문에 실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무슨 김명수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장? 제가 팩트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내린 대법원 1심의 주심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기소한 부장검사는 2020년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운 갈등으로 징계를 놓고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놓고 충돌했을 때 그때 추미애 장관에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의 편을 들고 사표를 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재인 검찰이 기소한 겁니까? 그래서 사법부 판단 그 자체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판결을 이런 사면 복권을 못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결국은 아까 경축사에서 얘기했지만 본인들 지지층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합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일도 해준다. 내 편은 내가 챙긴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이미 사면 결정하셨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고유 권한이니까 헌법에 이런 식으로 사면권 쓰면은 우리 국민 누가 대통령 사면권 인정하겠습니까? 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관련해서 네. 말씀 간단하게 뭐 하실 게 뭐 있으십니까? 일단 이게 이제 뭐 지금 예, 한 대변께서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뭐 일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 김태우 일단 전 구청장이요? 구청장 예. 일단 뭐 법적 복권은 됐지만은 또 정치적 복권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 근데 아니겠습니까? 강서로 본인은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한 본인 상황이잖아요. 입장에서 당연히 뭐 그럼 당에서는 뭐 전혀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당에서 뭐 예. 여기 대해서 뭐 출마하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 다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사면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실 명예 회복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 복권은 시민들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잣대로 들이댈 필요는 없다 야당에서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 경축사도 있었고 관련해서 특사도 있어서 두 분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